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 기초인문과정 마지막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인문과정에서 보강을 하는 건 정말 엽기적인 일인데 제가 그 엽기적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따라오신 만큼 분명히 성과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7번 도시 스프롤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도시 스프롤 내용은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얘는 도시의 성장, 확장이긴 한데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확대랍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쁜 것, 나쁜 놈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은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불규칙적 무질서하게 확대가 되면 최고 유효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최고 유효한용이 되지 못하니까 지가 수준이 표준치 이하가 돼서 지가 수준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는 주거용 도시만 있나요? 아니면 상업도시, 공업도시도 있나요? 상업도시, 공업도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은 주거지역에서만 발생이 된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대도시의 외곽부에서 발생하는 게 도시 스프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번에 대도시 외곽 일반적으로.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심의 지가가 매우 높은데 이때 거기다 주택을 짓는다면 지나치게 높이 위로 올리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입체 스프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 스프롤은 대도시의 외곽에서만 발생이 되고 도심 한복판에선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는 것 기억 꼭 합니다. 그리고 도시 스프롤 현상이 발생이 될 때 개구리가 띵뛰게 하는 것처럼, 개구리가 띵뛰게 하는 게 폴짝폴짝 땅을 박차고 뛰는 거잖아요. 나는 거죠. 그래서 날 비자에 땅지자를 씁니다. 얘를 비지적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두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내용 정도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도시 스프롤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것. 그 다음 이제 8번. 침입과 계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좀 적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도심이 있습니다. 우린 도심을 뭘 도심이라고 했었죠?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도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고소득층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외곽은 지가 수준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낮았을까요? 낮았겠죠. 그럼 지가 수준이 낮은 이 외곽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고 고소득층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된답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고소득층이 이제 이 외곽으로 밀고 들어가겠네요. 그럼 외곽에서 살던 원래 거주하던 주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인디언 아닙니다. 원래 거주하던 주민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까요? 이때 적들의 침입처럼 느껴질까요? 적들의 침입처럼 느껴지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원인, 개발 가능성과 두 번째 지가 수준이 낮았었기 때문에 개발되면 올라가서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가 수준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 얘가 바로 뭐다? 침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입.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동화가 돼서 이 지역도 고수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의 결과물로 나오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계승. 얘를 뒤집으면 뭔가요, 여러분? 승계죠. 승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승은 침입의 결과물이에요. 침입의 결과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입과 계승은, 침입이란 어떤 이용 주체 또는 이용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의 것이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침입의 결과물로 새로운 차원의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이 종래 것을 교체하는 결과, 얘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계승이라고 한다. 얘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 결과를 계승 또는 승계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 다음 3번. 지가 상승을 수반하는 확대적 침입이 있고 지가 하락을 수반하는 축소적 침입이 있는데 이때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인지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 위에 5층짜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얘가 헐리고 몇 층짜리를 짓냐면 얘를 1층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예를 들어. 그럼 얘는 토지의 이용이 확대됐나요? 축소됐나요? 축소됐죠.
축소적 침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지가 수준이 상승될까요? 하락될까요? 하락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침입하는 목적은 뭐죠?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축소적 침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얘를 헐고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럼 얘는 확대됐네요. 그럼 토지 이용이 자본과 노동이 더 많이 투입된 건가요? 적게 투입된 건가요? 더 많이 투입됐네요. 우리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뭐라고 했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 집약도가 높게 이용되는 게 집약적 토지 이용.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적 침입은 토지 이용이 집약화돼서 지가 수준이 향상되는 것,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침입이라는 것은 지가 상승을 수반하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 이거 조방화 이런 식으로 함정 파는 거예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9번.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경제 기반 분석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도 내용 자체를 좀 들어보시면 한 번만 들어보면 얘는 까먹지 않고 그냥 쭉 기억이 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수원에 가장 유명한 기업 하나가 있죠. 수원 내에. 수원 영통을 가면 무슨 기업이 하나 있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죠. 삼성.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수원 내에서 재화와 재화, 물건의 유식한 표현, 재화, 그 다음 서비스, 용역을 생산하겠죠. 얘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하냐면 다른 지역으로, 외부, 다른 지역 또는 외부로, 외부 수출하겠죠. 수출을 합니다. 그럼 이 다른 지역에서 자금이 어디로 유입될까요? 돈, 자금이 수원 지역 내부로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되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수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성전자처럼 어떤 한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해서 그 지역 내부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활동,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얘를 기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 활동은 수출형이 되겠네요. 수출형. 이 개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때 삼성전자가 활발하게 이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까요? 그럼 그만큼 고용이 더 많이 창출되고 부동산 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게 경제 기반 분석이 되는 거죠. 경제 기반 분석. 근데 이번에는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답니다. 슈퍼마켓이. 그럼 슈퍼마켓은 이 지역 내에서 자금이 융통되겠네요. 그래서 슈퍼마켓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기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기반 활동이 비기반 활동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이 내용.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은 크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해당 지역 내에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 해당 지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기반 활동과 그 지역 내에서 자금을 융통시키는 비기반 활동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 그래서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기반 활동은 도시의 성장을 주도한답니다. 도시 성장을 주도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그 다음 기반 활동이 비기반 활동을 먹여 살리더라. 이거 문제에 먹여 살린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 3번.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답니다.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죠. 분수 형태를. 그러면 우리 이 내용 기억나나 보실까요? 복습이에요. 세모 승수는 뭐분해? 그랬더니 세모 승수는 뭐분해? 그랬더니 언제 가르쳐 줬냐? 이러시면 안 돼요. 세모 승수는 뭐분해? 세모분해. 투자액이었죠. 세모에 맞춰서 세모가 조순이면 총리, 총투자액이었고 세모가 세전이나 세후면 전후는 지분투자액.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면 세모 승수는 세모를 먼저 분모로 깔아주니까 지금 무슨 승수니까? 기반 승수니까 기반 승수는 뭐 분해? 기반분해. 그러니까 기반활동 인구수분해. 총 아니면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총고용 인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여기에 비기반활동 인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총고용 인구수는 당연히 기반에 비기반을 더한 거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함정이 하나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함정을 한번 파볼게요. 기반활동의 인구수가 1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1만 명. 1만 명. 그때 비기반활동의 인구수가 8만 명이래요. 그럼 왠지 기반승수를 8이라고 얘기하면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8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반분의 비기반 인수가 아니라 기반승수는 총 고용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도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9만이죠, 합쳐서. 그러니까 9만을 1만으로 나누니까 9가 되겠죠, 9. 이 내용이 된답니다. 그러면 1분의 기반승수에 놓으면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그래서 기반에 뭘 곱하면? 기반승수를 곱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반승수에 비기반 인구수를 곱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럼 기반승수는 어디에 곱할까요? 기반 인구수에 곱하겠죠. 그럼 바로 몇 명이 늘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기반승수예요. 그래서 기반승수는 기반분의 총고용인수라는 것, 얘는 기반 더하기 비기반이라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반승수는 어디에 곱한다? 자, 따라해 보세요. 기반승수는 기반에 곱한다. 되셨나요? 기반승수는 기반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조소득승수는 어디에 곱할까요? 조소득에 곱하겠죠. 세전현금수지승수는 어디에 곱한다? 세전현금수지에 곱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럼 총고용인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10번 입지계수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입지계수. 그래서 우리 밴드에서 이미 제가 입지계수 문제를 풀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다시.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 그게 바로 뭐냐면 입지계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대구 지역은 무슨 산업이 유명하대요, 여러분? 섬유산업. 그럼 대구 지역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더 많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대구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더 많이 섬유가 생산될 거니까 남는 걸 뭐 한다? 수출한다. 그럼 수출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경제 기반을 이룬다. 이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 평균치보다 부족하대요. 그럼 부족한 만큼 수입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입형 산업이 되겠죠. 그럼 1이 된다면, 그때 분수로 비교했을 때 입지계수라는 게 1이 되면 전국 평균만큼만 똑같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 그 지역에서 쓰고 말면 끝나겠네요. 자급자족형 산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지계수는 우리 지수, 계수, 비례, 비율 나오면 탄력성 나오면 무조건 분수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수입니다. 분수. 그래서 분수로 크기를 비교할 때 분자가 크면 1보다 큰 것, 분모가 크면 1보다 작은 것, 같으면 1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입지예요. 그래서 얘가 알고 싶은 게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이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보다 얘가 만약에 커진다면 얘가 더 크다면 남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걸 뭐 한다? 수출한다. 그럼 두 번째로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이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보다 작답니다. 그럼 전국 평균치보다 적게 생산된다는 얘기니까 부족한 만큼 뭐 한다? 수입해 들어온다. 그럼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과 전국 고용률이 똑같다라면 얘는 자급자족형 산업이 되더라. 그래서 4번에 분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얼마를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하지? 1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하지 얘 0 기준으로 크기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도 1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했던 거지 0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하더라. 그 다음 5번 알고 싶은 것이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로. 그래서 특정 산업의 지역 내 입지를 알고 싶으니까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이 분자여야 된다. 이거 분모 분자 바꿔서 또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분수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분수의 성격만 우리가 정확하게 익혀도 계산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 내용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용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114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 115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및 인재 관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개발은 크게 두 가지 개발이 있겠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럼 우리는 건물을
조성한다고 하나요?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나요?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죠.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걸 건축 개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토지를 고치는 건 우리는 토지를 건축한다고 하나요? 토지를 조성한다고 하나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걔를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건 조성 개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다고 하면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건축 개량을 의미하더라. 자, 중요한 포인트. 투자론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공부했죠,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공부했죠? 그럼 부동산 개발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할까요? 개발업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주겠죠. 그럼 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을 심심하니까 하나요? 수익을 얻기 위해 하더라? 수익을 얻기 위해 할 겁니다. 근데 예상한 수익이 있을 텐데 예상한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겠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도 위험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도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과거에는 한 2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근래 들어서 개발 부분의 문제가 점점 늘어서 3문제, 4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에 약간 미친 듯이 많이 나오면 5문제 가량이 연결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 푸는 요령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죠.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위험이 존재한대요. 그럼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부동산에 깔려 죽을 위험은 아니었죠. 부동산 개발을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하는데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에 대해서 크게 2명의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학자가. 카드만이라는 분과 워퍼드라는 분이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을 다르게 연결해서 틀린 문장으로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한번 딱 기억해 두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제 카드만이라는 분이 얘기한 위험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친구 셋이 만나서 카드를 치는 거예요. 카드만 치면 얘 어디 가서 치냐면 하우스 가서 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우스를 가본 적은 없지만 하우스 가서 카드를 쳐요. 그러면 MM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카드만 하면 카드가 뭐죠? 도박이죠. 도박만 하면 하우스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나요? 라면 한 그릇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올라가죠. 담배 한 갑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요. 그 다음 2번째, 카드만 했다 하면 도박만 했다 하면 이 인간 인간성 다 보이네 이렇게 서로 싸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탄나요. 악화되고. 그 다음 돈을 잃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금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카드만의 개발 위험은 물가 상승하고 인간관계 악화되고 자금 부족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워퍼드의 개발 위험은 법률적 위험과 이 법률적 위험은 내가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공법상의 법률, 그 다음 사법상의 소유권 취득 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공법상의 용도 지역 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했던 개발을 할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률적 위험이랍니다. 그 다음 시장 위험은 다 개발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안 팔리면 도로함이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시장 위험은 개발을 다 해놨는데 시장에서 안 팔리면 끝장이니까 가장 큰 위험이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비용 위험은 개발 사업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으로 수익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질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외우시는 방법은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전쟁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법 시비가 딱 떴는데 카드만이 나오면 걔는 X구나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 워퍼드의 개발 위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소화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의 최소화 방안은 뭐냐면 아예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이미 싸다 비싸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 니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지어놓고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분석을 하냐면 과거 1년간
부동산을 개발해서 이제 공급할 해당 지역에 이미 1년간에 걸쳐서 1년 전에 1년 동안에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즉 흡수됐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흡수율이 높았다면 이번에 내놨을 때도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 1년간 흡수율이 낮았다면 이번에도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흡수율 분석을 한다. 여러분, 흡수율의 반대 개념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한 공실률이 됩니다. 비어있을 비율. 그 다음,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뭐냐면 아예 시행사와 시공사가 계약을 맺는 거죠.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너희들 최대 가격을 보증해주는 계약을 맺어줘. 그래서 5억에 만약에 맺었다면 5억을 그냥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럼 5억보다 더 높은 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건설 비용 등이 있다면 그것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대 가격을 보증해 주는 계약이에요.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게 되면 최소 비용으로 지을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최소 비용이 3억인데 3억으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주는 시공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겠죠.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위험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개발 단계가 있답니다. 이제 순서죠.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개발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협의를 해보고 인가가 나면 그 개발을 시행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겠죠. 그럼 돈은 언제 들어올까요, 여러분? 계획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 그분하고 딱 달라붙어 다닐 겁니다. 있을 수도 없죠. 당연히 뭐 해야? 처분해야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뭐와 동시에 처분하는 게 가장 빠른 거냐면 시행과 동시에 처분하겠네요. 그래서 개발을 통한 자금 유입은 언제 들어오므로 처분 시에 가능하니까 시행, 처분, 병행령은 자금을 빨리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개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내용에서 순서를 섞어 놓으면 잡아내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개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116페이지 괄호 3번에 개발의 종류가 있는데 수계보철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수계보철. 그래서 첫 번째, 수복재개발이 있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을 수복한다. 수복. 국토를 수복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복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상태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 얘를 수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복재개발의 포인트는 원래 상태 그대로로 노불량화의 요인을 제거해서 그 상태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량재개발이 있는데 개량한다는 건 좀 더 좋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 개선, 확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개량자가 붙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전재개발이 있대요. 보전재개발은 노후화 방지 대책을 세워서,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방지 대책을 세워서 걔를 그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얘를 보전재개발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 철거재개발은 아예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존할 게 있을 때 없을 때 보통 후지니까 후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철거재개발이겠죠. 그럼 많이 때려 부실수록 개발의 이익은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재개발의 이익은. 그래서 가장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건 철거재개발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복재개발은 중요한 포인트가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극적인 재개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손을 많이 안 대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시옷인가요? 수복재개발은 소극적 재개발이에요. 수를 뒤집으면 소죠. 그 다음 개량재개발은 기능의 개선, 확장, 개량 등의 표현이 나오면 얘는 개량재개발이랍니다. 원래 개량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하자, 흠 등이 있는 걸 제거해서 기존 것보다 더 좋게 고치는 것. 이게 개량이래요. 개량. 그래서 원래 개량 한복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하잖아요. 왜 개량 한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냐면 개량 한복을 쓰게 되면 기존의 전통 한복이 하자, 흠 등이 있어서 걔를 좋게 고쳤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한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량이라는 것, 기능 개선, 이게 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보전재개발은 노후화가 아직 진행됐다, 진행되지 않았다? 진행되지 않았다가 포인트죠. 그래서 노후화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장 손을 조금만 들였겠네요.
그래서 얘를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소극적, 보전 재개발, 가장 소극적 이 부분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소극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럼 철거 재개발은 싹 다 기존 시설물 제거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개발의 순서가 나오네요. 그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그럼 개발 순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20층짜리 자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는 개발업자죠. 개발업자인데 뭘 짓기로 한 거냐면 20층짜리 대형 쇼핑몰 하나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요? 구상을 한 거죠. 구상. 그 다음 두 번째로 과연 이렇게 지었을 때 수지 타산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수지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얘는 대략적인 수지를 따져보게 돼 있어요. 그럼 수지는 법률적 타당성인가요? 경제적인가요? 기술적인가요? 경제적 타당성을 대략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건물은 어디 위에 짓죠, 여러분? 땅 위에 짓죠. 그러니까 어디에 지을지를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부지를 모색하는 거고, 부지를. 그 다음 네 번째, 그 부지 위에 이 건물을 짓는 게 타당한지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해 보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예비적으로 따져봤고 얘는 본격적인 거죠. 그 다음 여기까지 타당성이 만약에 없었다면 접어버리는 거고 타당성이 있다면 지어야 될 텐데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개발 사업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으로 짓고 팔면 되겠네요. 그럼 아무리 돈을 잘 빌렸어도 잘 못 지으면 끝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짓고 단계라고는 없겠죠. 건설 단계. 그럼 빌리고는 금융 단계. 그럼 판다는 마케팅 단계. 그럼 아무리 잘 지었어도 안 팔리면 끝장이니까 마케팅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마케팅 활동을, 마케팅 단계를 다 지어놓고 건물 팔기 위해서 분양, 그리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마케팅 활동을 언제부터 한다? 지으면서부터 하겠죠. 그래서 보통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미 컨테이너 박스 하나 들어서서 거기서 분양하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를 쫙 늘려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릴 때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얘를 다 지은 상태에서는 다 지어진 건물을 저당으로 제공하면, 담보로 제공하면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지니까 싼 이자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건축대부가 일반적으로 저당대부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바꿔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시는 방법은 건축한 후에 저당 잡힌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개발 순서 볼까요? 자, 첫 번째로 구상을 하는 거죠. 얘를 아이디어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보고 어디다 지을지 부지를 모색하고 네 번째 뭐하고 법경기 타당성 분석해보고 다섯 번째 돈을 빌리고 여섯 번째 짓고 지었으면 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했어요. 이때는 뭘 따지는 거다? 경제적 타당성을 대략적으로 따지지 얘를 빡시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법률적 타당성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수지를 맞춰보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타당성 분석 단계 이 네 번째 본격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법률적, 기술적 타당성은 조금 부족해도 합니다. 근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 그 다음 네 번째, 금융 단계에서는 건축대부가 저당대부로 전환되더라. 그래서 MM으로 기억합니다. 건축 후에 저당 잡힌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저당 잡힌 후 건축한다 아니에요. 건축한 후에 건축된 걸 저당 잡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는 것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시장 분석에 속할까요? 경제성 분석에 속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얘를 푸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경제론에서 공부했네요.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자가 나오면 수요 공급이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시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수요 분석과 공급 분석은 시장 분석인 거죠. 그럼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분석하는 건 얘는 투자론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투자론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순형가법,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어쩌고 저쩌고 투자론에서 봤던 내용,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런 내용 나오면 다 경제성 분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전체적인 분석은 시장 분석을 먼저 하는 거고 그 시장을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뜨면 뭐고 시장 분석이고 투자론 내용이 나오면 얘는 뭐다? 경제성 분석인 겁니다. 분석의 내용과 이제 순서 넓은 곳부터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해당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 내 들어설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양 또는 흡수될지를 따지는 걸 얘를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꼭 기억하세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다른 겁니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뭐고? 시장 분석이고 흡수될 가능성, 분양될 가능성을 따지는 게 시장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성 분석이 되더라. 그래 놓고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투자 분석을 하더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죠. 그래서 니은 이 세 가지가 시장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 경제성 분석이래요. 되셨죠? 그래서 얘를 외우시는 방법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죠. 원래는 지시시죠. 지시를 한다. 어디? 타투할 위치를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타투를 하지. 이거 무상으로 해주지 않죠. 그래서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한 번만 기억해 보시면 이게 유치하지만 시험장까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유치찬란이죠. 유치하게 외울수록 찬란하게 빛나서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서 푹 찌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 사회 간접자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회 간접자본이 무엇인가 기억을 해보시는데 얘는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설물이에요. 근데 그 시설물이 꼭 국가 운영에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 대표주자로 고속도로가 있고 뭐가 있냐면 학교 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들어야 된다면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이 오로지 그 부분에만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른 공공사업을 펼칠래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지어서 공급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민간 보고 무상으로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 이러면 누가 지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에 운영권을 주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정부한테 임대를 놓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안정된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해 주는 것.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을 확보하는 방안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순서 문제를 내서 이름을 각각 정하는 내용을 물어보는데 첫 번째로 B가 나오면 얘는 빌드입니다. 빌드. 짓는다죠. 그래서 항상 사회 간접 자본은 고속도로, 학교 만드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B부터 출발. B부터 출발 안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빌드, 만들다. 그 다음 O는 오퍼레이트입니다. 운영하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운영토록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방법, 운영하다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오퍼레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응, O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O, 영어로. 그 다음 L이 나오면 얘 리스입니다. 리스, 임대하다가 되는 거고 T는 트랜스퍼가 되는데 이전시키다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민간 건설업체가 고속도로를 지어서 정부에게 넘긴대요. 그러면 조용히 넘길까요? 티 내면서? 있는 티 없는 티 다 내면서 넘기겠죠. 그래서 티나게 이전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전하다가 나오면 T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하는 걸 오운이라고 얘기해요. 소유하다. 근데 이 오운, 오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BOT랍니다. BOT. 그러면 BOT는 B니까 먼저 만들고 그 다음 O니까 O, 오퍼레이트, 운영하다.
그 다음 T는 T내면서 이전한다. 이전하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만들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서 운영 수익 누리고 그 다음 정부에게 이전시키는 거죠. 그럼 BTO는 만들고 T나게 이전부터 시키고 소유권을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운영토록 하는 거죠. BTO. 그 다음 BTL은 만들고 T,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T내면서 이전하고 L, 임대하는 거죠. 임대료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럼 BO는 만들고 소유하고 운영토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BTO와 BTL 부분에 시험 문제를 내는데 BTO는 만들고 이전한 다음에 국가 등에 소유권 이전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운영 수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민간 건설업체는. 그럼 그 운영 수입으로서 투하한 자본과 일정 부분의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시설물이어야 되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등을 지을 때는 BTO 방식에 의하겠죠. 그런데 BTL 방식은 만들고 이전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약정된 임대료를 받는데요. 그러면 얘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다, 수익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 거다? 수익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정부가 약속된 임대료를 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학교 등이 됩니다. 이 둘의 비교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이제 6-2 사회간접자본 확보 방안 이제 연습이에요. 그럼 문장을 쫙 봤을 때 만들고 운영하고 이전하다가 되면 만들고 뭐였죠? 이제 맞추셔야 돼요. B. 운영하다 뭐죠? O. 이전하다 T내면서 이전한다. BO T네요. 그럼 만들고 이전하고 운영하다는 만들고 맞춰야 된다니까 이제는 맞추셔야 돼요. B. 그 다음 이전하고 T내면서 T. 운영하다 O. O가 되겠죠. BTO. 만들고 이전하고 임대하다 이 순서가 되면 만들고에다 B라고 적고 이전하다에 T라고 적고 임대하다에 L이라고 적겠네요. BTL. 만들고 소유하고 운영하다가 되면 만들고 B, 소유하고 O, 그 다음 운영하다 O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부동산 관리.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왜 할까요, 여러분? 부동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때 부동산은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건물의 경우에 그럼 노후화가 진행되면 제대로 임대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관리에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의 각각의 특징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 관리의 3방식이라는 게 있답니다. 3방식. 세 가지로 쪼개는 걸 너무 좋아하죠. 첫 번째 자가관리가 있대요. 얘를 자기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예전에 전통적인 단독주택, 정말 소규모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누구 위탁업체한테 관리통을 만드나요? 자기가 그냥 관리하죠. 이런 게 자가관리가 돼요. 얘가 전통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를 다 스스로 하겠네요. 그 다음 위탁관리는 관리 전문업체에게, 관리 전문가에게 다 위탁하는 거죠. 얘를 외주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근래 대규모의 공동주택, 대규모 상가 건물 등이 들어서면 소유주가 스스로 관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전등 하나도 층고가 높아서 갈기 정말 힘들죠. 그네요. 이게 위탁관리. 그럼 위탁관리는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다만 남에게 맡기니까 기밀 유지 등은 안 되겠죠. 그럼 지껏 지가 관리할 때 기밀 유지, 보안 관리는 잘 되겠네요.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뭐의 장점인데? 위탁관리의 장점인데 딱 하나의 관리. 무슨 관리만? 보안 관리만 자가관리의 장점이네요. 보안 관리 효율성이 높은 게. 그리고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가 있는데 얘는 섞여 있으니까 혼합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중에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 법경기 관리 중에 정말 소유자가 스스로 하기 힘든 관리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전등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법률적, 경제적을 소유자가 직접 하는 형태가 보통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의 단독주택이면 자가관리가 더 바람직할 겁니다. 이거 전문가에게 위탁하면 돈을 정말 쏟아붓고 있는 거죠. 낭비죠, 낭비. 그런데 대규모의 공동주택인데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면 관리를 제대로 못함에 따라 100만 원 들고 끝날 게 1000만 원으로 막아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유형에 다 통하는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3번 관리 효율성은 전문가에 의한 위탁관리가 가장 높은 것인데 단 보안관리는 기밀유지라고 생각하세요. 기밀유지의 효율성은 지껏 지가 관리할 때 그렇다. 내 거 내가 관리할 때 자가관리의 장점이 되더라. 그 다음 4번 혼합관리는 법경기 관리 중에 법률적과 경제적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하고 기술적 관리는 전등도 너무 높아서 갈기가 힘들더라. 기술적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관리의 유형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그 다음 토지의 관리가 있어요. 토지의 관리. 그럼 토지의 관리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로 이제 쪼개는데 1번 토지의 도난방지 대책이 있답니다. 토지의 도난방지 대책. 그럼 왠지 토지의 도난방지 대책이라니까 기술적인 관리 같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한 포크레인 퍼가면, 내 토지를 퍼가면 내 토지가 도난당하는 거라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토지의 도난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도난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뺏어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법률적 관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네 거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등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기술적 관리고 나대지의 본격적인 활용 이전에 그냥 활용을 하게 되면 테니스 코트로 이용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자재 하치장으로 이용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얘는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리다? 경제적 관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권리나 조정, 계약이란 단어가 나오면 걔들은 다 예외 없이 법률적 관리. 하자, 보수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기술적 관리. 돈, 수입, 비용 이런 표현 수지 맞춰본다 그러면 다 경제적 관리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인력 관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법경기 관리 중에?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네, 경제적에 속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람 잘못 쓰면 돈 무진장 새나요? 돈 무진장 새죠. 그래서 걔는 어디에 속한다?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리의 유형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봤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자산 관리라는 게 또 있고 지금 우리 기초인문서에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가 있고 시설 관리가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유지, 보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시설 관리고 자산 관리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자산 관리에 속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공동주택의 외벽이 조금 파손되니까 걔를 고쳤습니다. 그럼 걔는 시설 관리예요.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예전에 예를 들어 대림 아파트인데 그 이름을 이 편한 세상으로 브랜딩한 거예요. 그럼에 따라 자산 가치 올라가죠? 이런 것들도 다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아파트 정문이 멀쩡했는데 그 정문을 무슨 호텔 정문처럼 이쁘게 고쳤어요. 그 아파트 가치 올라가죠? 그것도 다 자산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과 관련된 건 다 자산 관리더라. 그래서 얘는 적극적인 관리라는 표현을 써요.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엮어서 문제를 틀리게 만들겠죠. 그럼 기억하시는 방법은 지읒지읒, 시옷시옷 이러면 끝나는 거죠. 정말 단순한 MM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보셨냐면 지금 관리의 내용까지 보셨네요. 그 다음 이제 마케팅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마케팅 내용도 정말 간단해요. 개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의 활용은 수입, 비용, 수지, 인력 관리는 지금 경제적 관리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부동산 마케팅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마켓은 뭔가요, 여러분? 마켓, 시장이죠. 그럼 마케팅은 시장 활동일 거예요. 시장은 폭이 넓나요? 폭이 좁나요? 넓죠. 그래서 마케팅은 폭이 넓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이 부동산에 한정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부동산 자체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 관련 증권 등도 다 포함돼요. 폭이 넓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제 부동산 마케팅 개념이 넓어요. 그런데 얘를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쪼갤 때 시험 문제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많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정부는 왠지 큰 거 같잖아요. 근데 얘가 미시적 환경에 속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예전에 쌀 중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부미라고 불렀죠. 그래서 소득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정부미를 먹었고 약간 푸석해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일반미를 먹었죠. 그래서 소풍 갈 때 정부미를 평상시에 먹다가 소풍 갈 때는 일반미로 김밥을 싸서 줬던 거죠. 네,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를 중시 여긴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어디에 지어놓든지 다 팔렸어요. 근데 근래에는 아파트를 잘 안 지어주면 사람들이 잘 안 사요. 특히 지방의 경우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수요자의 욕구를 감안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제품들은 다 누구를 중시 여긴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 시장은 폭이 넓다, 정부미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마케팅에 3차원이 있답니다. 이거는 마케팅 문제에서 무조건 여기서만 나와요.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나왔고 저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첫 번째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STP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STP 전략은 S는 세그멘테이션이래요. 그래서 얘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있으면 이 전체 시장을 수요자 집단의 특성별로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50억, 막 60억, 100억 가까이 하는 고급 아파트도 있겠죠? 그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취향은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위치에 좀 더 좋은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10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2, 3억짜리 아파트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 자체를 수요자 집단의 특성별로, 지금 누구별로 모았죠? 수요자 집단의 특성별로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기억할 때 수요자는 세 분 오셨다고 얘기해야 되지 수요자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특성별로 나눴다 그러면 얘는 세분화 전략입니다. 그 다음 타겟팅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나눈 시장 중에 내가 들어갈 시장,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 그 시장 내에 이미 다른 공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급자와 나를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셔닝, 다른 공급자들과의 차별화를 가져와야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더라.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는 뭐였죠, 여러분? 수요자 집단별로 뭐 하는 것? 세분화. 수요자는 뭐 한다? 세 분 오셨다고 해야 된다. 타겟팅, 표적시장 선정, 그 다음 얘는 P는 포지셔닝, 차별화된 위치로 이때 포지셔닝 하는 거죠. 차별화 전략. 그리고 포피 믹스라는 게 있답니다. 커피 믹스는 뭐죠, 여러분? 커피와 프림과 설탕이 섞여져 있는 거. 그럼 포피 믹스는 P자로 시작한 네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 그 다음 프로모션, 판매 촉진,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그럼 유통은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유통을 하죠. 그래서 제품, 그 다음 판매 촉진, 가격, 유통. 얘가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대요. 아까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었어요. 이번엔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얘는 뭐냐면 고객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끌고 어텐션, 그 다음 인터레스트,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디자이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사는 행동, 액션으로 옮기게 한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딱 따보면 아이다의 원리죠. 그래서 얘를 아이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때 주의, 흥미, 욕망,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다의 원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 점유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 마케팅 전략이랍니다.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서 신상품이 출시되면 그 고객에게 카탈로그 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출액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존 고객을 잘 만족시켜주면 기존 고객이 만족함에 따라 입소문 내주겠네요. 구전 광고. 그래서 관계는 누구랑 맺는다? 기존 고객과 맺는다. 이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가장 각광받고 있다 그러면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그러면 X란 얘기죠. 얘를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누구랑 맺는다? 기존 고객. 그럼 이제 외우시는 방법, 여기 시장 점유 마케팅 있었죠?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럼 시야, 고와, 관화. 뭐가 어울리죠? 고와죠, 고와.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 관계는 누구랑 맺고? 기존 고객과. 그 다음 시장 점유 마케팅과 고객 점유 마케팅이 각각 공급자 중심인지 수요자 중심인지 문제로 내요. 실제로 나왔었고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얘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1번이 우리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공시법이 있죠. 공시법 선생님만 뵈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공시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공고 수시 아니에요. 무슨 법? 공시법. 그 다음 수고. 공시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공시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시장 점유 마케팅 외워버리는 방법. 시장 선거 점유율이 세 표 차가 난 거예요. 세분화 전략, 표적시장 전략, 차별화 전략. 그럼 재판가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재판가율 중에 어디에 속한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동일한 아파트, 비슷한 아파트보다 가격을 낮게 정리해요. 낮게 파는 거죠. 그럼 무슨 전략이죠? 가격 전략에 속하겠죠. 중개사무소를 이용합니다. 유통 전략인 거죠. 분양 촉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 앞에서 홍보 활동을 해요. TV 광고하고 판매 촉진 활동이네요. 그 다음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다 지상에서 지하로 집어넣고 위를 실개천 등을 흘러가도록 만든 거죠. 막 노루가 뛰어다니고. 얘 무슨 전략? 제품 전략.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절대로 모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세 분 오셨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자 집단별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걔는 세분화 전략이지 차별화 전략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뭐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마케팅론까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빠르게 했죠. 그런데 이 부분만 정리해 두시면 실제 이 부분에 나오는 문제 중에 약 10% 정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내용 빼놓고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정리한 내용, 그 다음 기본 이론반에서 해드린 내용만 쫙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밴드에서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문제 정도만 해결하시면 이 부분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되셨죠? 10분 쉬시고 이제 감정평가론 부분에서 이번 파트 기초입문과정에서 해야 될 내용만 꼭꼭 집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10분 쉬고 꼭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초공사를 잘 다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시고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10분 쉬고 돌아오십시오.